그래서 순원은 고민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나 결국 내리게 되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한 인물과 손을 쫙 잡기로 한 겁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의 총리 대신이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장군이었던 위안스카이였어요. 위안스카이. 들어보셨죠? 예. 순원은 이 위안스카이와 만나서 청나라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임시 대총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청나라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청나라 간부한테 부탁한다고요? 그때 당시 순환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환은 웬스카에게 권력을 내주려고 하더라도 이제 혁명이 후 나라가 분열되는 거를 막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륙이 쪼개진 상태로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의 협약을 했잖아요. 이게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다른 뭔가 야망이 있을 것 같은데.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배신을 할 것 같은데. 자, 위안스카이는 약속대로 1912년 2월 12일이 되면 우리가 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퇴위를 시키는 것은 성공합니다. 자, 이로써 268년 동안 이어졌던 대제국 청나라가 역사에서는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린 거예요. 자, 이로써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황제,皇帝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약속에 따라 순원도 45일 만에 임시 대총독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서 누구한테 줘요? 위안스카이한테 그 자리를 주게 됩니다. 불안한데? 자,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된 후에 순원과의 약속을 완전히 근데 내팽겨치게 됩니다. 배신했구나. 네. 자, 원래는 난징에다가 중화민국 새로운 임시 수도를 만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위안스카이는 이를 어기고 베이징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에 철저히 자신들의 지지자들 하나씩 모아서 자기 중심으로 혁명 정부로 꾸려나가요. 자, 혁명을 완수하려고 자리를 넘겨준 순원은 위안스카이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딱 보고 어땠을까요? 화나죠. 애초에 부탁을 잘못했어, 너무. 맞습니다. 순원은 당황하고 화가 났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안스카이를 제지할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없지. 더 세졌잖아요, 위안은 지금. 네. 그래서 순원은 이제 아예게 한 걸음 딱 뒤에 물러나서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과연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인 가운데 아주 오랜 친구이자 아이링, 칭링, 메이링 세 자매의 아버지인 숭자수였어요. 그 둘이 아는 사이구나. 네, 숭자수는 순원이 혁명을 시작했던 20대 중후반부터 그의 혁명 정신에 아주 깊이 막 공감하고 공명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움을 준 친구이자 혁명적 동지였습니다. 순자수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숭자수가 일단 굉장히 자산가이기 때문에 일단 청나라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20여 년 동안 순원에게 막대한 돈을 보내면서 혁명 활동을 은밀히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웬스카이가 활개치던 그 시절에도 순원에 대한 이런 지지를 멈추지 않았는데 새로운 혁명 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까지도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순원이 진정으로 더 나은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숭자수. 본인이네. 정말. 근데 교수님 아까 둘째 칭링이 이제 순원과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순원이 숭자수를 찾아갔을 때 눈이 맞은 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칭링이 아니었어요. 네? 자, 순원이 처음 만난 건 세 자매 가운데 가장 먼저 유학하고 귀국했던 아이링. 아이링입니다. 네. 아, 그래? 당시 23살이었던 아이링은 일단 영어가 유창하고요. 그래서 순원의 영어 통번역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력적인 아이린과 함께 일하면서 혁명과 순원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 바로 아이링에게 조금씩 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순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설마 유부? 유부남 맞습니다. 아, 자, 유부남인데 지금 유부남이라고요? 본인이? 네, 순원이 27년 전에 이미 결혼해서 멀리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야, 하나 더. 아이링의 나이가 단 23살. 순원의 나이는 그 2배인 46살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링에 대한 순원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좀 남아있다고 해요. 자, 순원의 측근이었던 기자와 순원이 나눈 대화인데 이 지원 씨와 규현 씨가 각각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이린과 결혼하고 싶군. 뭐? 아, 당신 이미 결혼한 몸 아닌가? 아, 그런 욕구는 참았다가 다른데 좋은데 쓰게. 지금 아내랑은 이혼하면 되지. 순원, 아이링은 자네 조카뻘이네. 알아, 안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네. 와. 자, 순원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이링의 완전히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아이링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아이링. 아, 거절했구나, 아이린 씨가. 아. 아이링은 혁명 영웅.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우러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한 번에 딱 내치고 아 하고 소리 지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순원은 첫째 아이링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그 시절에 멀리 살던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와. 심지어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가장 1912년에 가족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순원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난 아이링은 이후 순원에게는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절대로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야지. 자, 그 사이 베이징에서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912년에 중국 최초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순원을 따르던 이들이 만든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완전한 압승을 거두게 돼요. 와.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3년 2월에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의회, 드디어 의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국민당은 강력한 다수당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한 달 만에 갑자기 이 강력한 국민당의 당대표인 송자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만 거예요. 과연 이 암살을 지시한 게 누구였을까요? 그 하늘이 형 아니에요? 위안 스카이? 맞습니다. 자, 힘을 가지게 된 국민당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으면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위안 스카이가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자, 나중에 위안 스카이는 국민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급기야 국회까지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안 스카이의 다음 타겟이 바로 순원이었겠죠. 와우. 바로 이렇게 순원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원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미국 간 거 아니야 또? 미국. 아닙니다. 바로 일본, 도쿄로 향합니다. 와. 자, 이때 순원은 자신들의 가족은 남겨둔 채 첫째 아이링과 송자수 등 이 송씨 가족들과 함께 일본행으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이링은 일본에 와서도 여전히 순원과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비서 역할만 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아이링이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요? 네, 누구지? 아까 그 대부, 사람인데? 대부호다, 대부호. 이 남자는 쿵상시, 우리나라 말로는 공상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공자의 직계우선으로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가 집안으로 아주 부유할 뿐 아니라 이 역시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아. 와, 대단하다. 정희 씨, 그 공자의 후손에다가 돈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인 숭자수 마음에 굉장히 쏙 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이제 쿵샹씨를 처음 만난 게 이제 세 자매의 아버지인 순자수였는데 딱 봤는데 조건이면 조건, 성격이면 성격.
진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린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아이린과 쿵샹 씨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네, 합니다. 자, 이제 사랑에 빠진 첫째 아이린과 콩상 씨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1914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나이를 한번 보면 아이린의 나이는 25살, 콩상 씨는 33살이었습니다. 어울리네. 꽤 잘 어울려요. 자, 첫째 아이린은 결혼 후에 콩상 씨의 고향에 가서 살림을 차렸는데요. 자,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재산을 막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순원이 칭링이랑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자, 첫째 아이린이 결혼을 앞둔 시점인 1913년 이제 막 20살이 된 아까 이 둘째 칭링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로 오냐면 일본 도쿄로 와요.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 순원 있었던. 네. 자, 이때 첫째 아이린이 이 순원을 그동안 이제 비서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은 둘째 칭링은 내가 그 자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얼마 뒤 이 중국의 상황이 좀 안정이 됐다고 판단한 아버지 숭자수가 중국인 샹하이로 돌아가고요. 비서가 칭링이 되어서 순원과 함께 일본에 남게 되었던 거죠. 마국신 씨, 칭링은 왜 이 순원의 비서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칭링이 유학 갔을 때도 국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애국지사였고 그래서 신해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순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약간 우상으로 숭배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순원 옆에서 좀 조력자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팬심이 있었나 보다. 네. 교수님 그러면 순원 입장에서는 나를 영웅으로 생각해주고 또 내 비서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니까 그래서 뭐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순원은 자 금세 아이린을 잊어버리고 이번 둘째 칭링한테 반하고 만 거예요. 더 예쁘니까. 그러네요. 네. 문제는 순원의 나이가 그때 48살, 칭링의 나이는 21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 차이였죠. 자, 이 즈음 칭링에 대한 순원의 감정을 좀 알 수 있는 말이 또 남아 있어요. 오. 칭링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를 처음 보던 날부터 줄곧 내 인생의 첫사랑을 만난 느낌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사랑의 감정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을 또 감출 수 없었던 순원은 결국 칭링에게는 청혼을 하게 돼요. 와. 그리고 칭링은 순원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아, 정말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혼을 수락한 칭링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편지글이 또 남아 있어요. 야. 뭐라 적길래요? 궁금하네. 나는 중국을 도울 수 있고 순원 박사도 도울 수 있어. 그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완전 빠져있네요. 순원 씨는 좋겠네요. 내 존재가 필요하니까. 아, 나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나이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영웅인데요. 우리 아이돌은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있죠. 친구들이 있는데 어. 전 일단 공부 좀 더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키죠. 저는 다 알았다고 해요. 알았다. 네, 알았어. 나중에 지가 다 알아서 안 해요. 네. 알았다고 해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다릴게라고 해요. 아, 그럼요. 기다릴게. 나중 되면 알아서 다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소녀 시절부터 워너비로 삼았던 순원 선생님. 순원이라고 하는 그 혁명 지도자와의 결혼은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약간 정치적 파트너 느낌도 나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칭링 대단하다 그러면. 자, 순원의 고백을 받아들인 둘째 칭링은 먼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부모님. 부모님한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저는 순원 박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부유하고 젊은 신랑감 찾아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랑 결혼해라. 싫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전 순원 박사님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인 송다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둘째 칭링과
순원의 결혼을 사실 말도 안 되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격렬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아버지는 칭링을 방으로 가두고 자물쇠를 잠가버립니다. 와. 순원을 만나지 못 가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그리울 텐데. 맞아요. 그치, 부모님 그러니까 칭링이 이때 반대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 맞아요. 하녀가 망을 보는 사이에 창문을 뛰어넘고 갑니다. 아이고야. 그 길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칭링은 바로 순원에게 갑니다. 도쿄로 가서. 이렇게 칭링이 일본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인 1915년 10월 25일 두 사람은 아주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 찍은 결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정말 드라마 같다. 아버지랑 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결혼을 하지만 지금 칭링의 표정을 보면 그냥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표정이 좀 느껴지시죠? 네. 아, 근데 그 와이프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나라 때 결혼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도 이혼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원은 그 전처에게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영원한 별거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로써 이제 이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왕일 씨, 그 칭링의 가족들은 결혼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결혼식 바로 다음 날에 칭링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순원을 찾아갑니다. 20년 동안 지지했던 친구한테 이제 결교를 선언하고 이제 엄청 증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유일하게 칭링을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셋째 메이링입니다. 네. 이제 메이링이 칭링이랑 같이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링이 혁명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잘 알고 이제 순원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언니를 엄청 지지했다고 해요. 그랬구나. 자, 이렇게 결혼은 성공했지만 칭링의 결혼 생활은 과연 이후에 순탄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바로 다음 해인 1916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운명과 동떨어져서 마냥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자, 이 사건은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막 이제 독재의 길로 막 올라가려고 했던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 최고 권력자가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위안스카이가 죽으면서 하나의 정부로 뭉쳐있던 중국이 여러 성으로 잇따라 들고 막 일어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형성된 무력 집단을 그 당시의 명으로 군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중앙에 강력한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 군벌들이 이제 드디어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간에 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순원이 이런 분열 상황을 막으려고 자기 자리까지 위안스카이한테 내준 건데 결국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렸으니까 그 좌절감이 엄청 났겠네요. 맞습니다. 순원은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1921년 제일 남쪽에 있는 중국 광저우에 가서 다시 거기서 정부를 수립하고 중화민국 대총통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이제 좀 한번 벌이자. 그러려면 위에 있는 이 나눠져 있는 군벌들을 타도해야 되죠.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원의 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으로 군벌들을 갖다가 정벌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북벌이에요. 자, 이렇게 북벌을 외친 순원이 군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위협? 적이죠 뭐 적. 그렇죠. 그냥 적. 그래서 이후 순원에게는 당일 군벌들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1922년 6월 16일 광둥성의 한 군벌이 지금 광저우에 있는 순원의 대총독 관저에 무차별한 폭격을 쏟아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순원은 칭링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관저를 탈출해서 그 근처 항구의 정박하에 있는 함선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칭링은 자신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원을 먼저 탈출시키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 희생하는 건가? 왜냐하면 칭링은 임신 중이었어요. 아, 홀몸도 아닌데. 순원은 그녀를 말렸지만 칭링은 중국에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설득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 순원에 대한 사랑 안에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칙링의 결정 덕분에 순원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고요. 무사히 항구에 있는 영풍함이라고 하는 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영풍함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순원을 도왔던 인물이 있는데요. 자, 누군지 한번 알겠습니까? 야 모르겠는데. 원래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바로 장제스입니다. 아. 당시 장제스는 순원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풍함을 막 지휘하면서 순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순원의 목숨을 건진 장제스는 이 공으로 순원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관저에 남아 있는 칙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칙링이 남아있던 관저에는 엄청난 기중포화가 지금 떨어졌는데 칙링은 그 와중에서도 순원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끌어주다가 병원 몇 명과 함께 마지막 탈출을 시도했고 폭격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나는 기진맥진한 나머지 경호원들에게 나를 쏴서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는 대신 그들은 내 팔을 한쪽씩 잡고 부축하면서 나를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뭔가 뭐 나라를 위해서, 순원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 대단하다. 왕일 씨, 네. 그 당시에 칙링이 임신 중이었잖아요. 네.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칙링이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뱃속에 아이를 유산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임신할 수 없다고 이제 불임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칙링이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 큰 위험을 겪었지만 엄청난 용기로 순원의 목숨을 구한 칙링의 영웅담이 그 당시에 있는 중국 대중들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줬겠어요. 자, 이때부터 칙링은 마담 순원이라고 불리면서 대중들 앞에 서서 순원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순원은 강력한 군벌들에 맞서서 자, 중국을 이제 다시 재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순원은 한 세력과 다시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감이 안 와요. 누구지?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샹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샹하이에서 생겼다는 얘기를 했었던 네네.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당시 1921년 창당한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 점점 세력을 막 키워가고 있었어요. 자, 순원은 이때 자신의 뜻에 공감하던 이들과 함께 군벌을 막 무너뜨리고 중국을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새롭게 한번 바꿔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죠. 자, 이를 위해서 순원의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이랑 힘을 합치는데 이게 바로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공산당 인사들이 국민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원은 이 시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맺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앞서 얘기했던 소련이에요. 자, 이때 순원은 소련과 동맹을 맺고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지원 자금을 받아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을 키운 순원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뭘까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자, 순원에게 제일 부족했던 게 있다 그랬죠? 군사? 군대. 그래서 군대를 이끄는 인물, 바로 사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1924년 광저우 인근에 세운 학교, 황포공관학교. 자, 일단 황포공관학교는 중국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예요. 자, 이들이 나중에 중국의 수많은 장군과 군사 지도자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시의 개교식 장면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죠? 순원. 자, 오른쪽에는 칙링이 함께 있죠. 그러면 순원은 뭐 그동안 군사력이 약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는데 학교까지 설립하고 뭐 이제 세졌겠는데요? 맞습니다.
공산당과의 국공합작과 이제 드디어 군관학교까지 딱 세운 걸 통해서 순원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면 중국을 다스릴 만한 힘, 파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25년 중국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또 발생했을까요? 25년? 순원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58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건 교수님 칭링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순원 죽고 나서. 네. 자, 순원과 거의 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순원의 죽음으로 칭링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살려난 순원인데 죽어버렸네. 자, 칭링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자주 사찰을 가서 남편을 추모하곤 했습니다. 순원은 죽기 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혁명을 완수하라고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상황은 순원의 바람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에? 뭐야? 최고 통수권자가 딱 죽고 나니까 국민당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쪼개지는구나. 쪼개지죠. 왜냐하면 공산당을 협력하는 좌파 세력이 있고 공산당을 좀 싫어하는 우파 세력이 있어서 서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내부에서는 드디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마국진 씨, 그럼 순원이 추진하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중국이 분열되는 것을 늘 막고 싶어 했고 그것 때문에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지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분열을 하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벌도 중단되고 말았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칭링은 남편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순원이 죽은 지 몇 달 뒤인 1926년 1월 칭링은 33살의 나이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중국 국민당 2차 전국 대표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선출이 돼요. 이제 전당대회인데요. 진짜 여기 보시면 자, 체크무늬한 사람이 칭링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순원의 아들인 순커가 자리하고 있죠. 와, 순원 아들이랑 같이 있어? 네. 그리고 맨 뒤에 사진이 누가 있냐면 순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칭링은 어떤 자리로 온 거냐면 순원의 사실 대리인 자리로 왔고요. 이때부터 칭링은 국부 순원을 상징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독보적인 여성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마국진 씨, 이 사진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네, 이때 두 번째 줄 중간 가르마를 하신 저분이 청년 시기의 마오쩌둥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마오쩌둥도 국민당의 이제 위원 신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칭링은 그 당시 이제 마오쩌둥을 비롯한 많은 공산당의 당원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전개했다고 합니다.